안녕하십니까. NH선물의 위재현 연구원입니다. 제가 보통 격주로 이렇게 찾아뵀었는데 이번에는 하반기 시장의 전망을 주제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NH투자증권의 황병진 연구원님 모셔봤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상반기에 좀 매크로 환경이 되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원자재 시장 쪽에서 제가 체감했던 부분은 이제 유가의 하락과 그리고 금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상반기 시장 그리고 하반기는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하반기 원자재 시장 저희 보고서 표지를 봐주시면 제목을 에너지보다는 금속, fit 금운동이라고 좀 지어봤는데 저희가 당초 2025년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전망에서도 올해 2025년만큼은 금, 그리고 은, 그리고 동을 가지고 밸런스를 잡아가는 포트폴리오 자체가 성과가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반기 성과부터 일단 먼저 보실 텐데요. 상반기 저희가 원자재 펀드에 투자할 때 통상적으로 저희가 S&P 골드만삭스 커머디티 인덱스라든가 또는 블룸버그 커머디티 인덱스와 같은 또 CRB 커머디티 인덱스 같은 인덱스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 원자재 펀드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 아마 5월 23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약 1% 정도, 마이너스 0.6% 정도 하락률을 좀 경험을 하셨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희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한때 배럴당 80달러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서 종합원자재 지수도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히려 1분기, 특히 2분기 들어와서 종합원자재 지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결국 에너지 섹터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종합원자재 지수도 상반기만큼은 마이너스 0.6%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이라든가 글로벌 채권 또는 리츠라든가 인프라와 비교해서도 상반기 때 그래도 원자재 시장에서 좀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성과가 가장 좋았던 원자재가 뭐였을까라고 보면요. 저희 귀금속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저희 1분기와 2분기 또는 1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까지 걸쳐서 봤을 때 매월마다 사실상 상승했던 원자재가 귀금속이었었다라고 하는 점을 봐주시면요. 저희가 연초 대비 종합원자재 투자라든가 또는 유가, 또 연구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유가가 2분기 들어와서 또 빠르게 또 하락을 하면서 원자재 시장 좀 하락한 것처럼 좀 보이긴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원자재 투자 성과에서는 금이 여타 자산들보다도 상당히 아웃퍼폼하면서 약 30%까지 상승하는 그런 약지를 보였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은이라든가 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분기 이후에 사실상 위험자산에서 편의성 셀도 나왔었다가 또 주요 교역국들과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가 7월 초 또는 8월 초로 좀 유예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에서 단기 안도랠리가 다시 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4월달 팩셀이 나왔을 때 은 가격이라든가 또는 구리 가격도 가파르게 좀 빠진 바 있긴 하지만 지금 연초 대비 수익률로 봤을 경우에는 여전히 10에서 20% 가까운 상승률을 잘 지켜내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올해 2025년 투자하실 때는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에너지, 특히 WTI 원유라든가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10% 이상 하락을 했죠. 결국 올해 유가 빠지는데 이 정도 빠졌으면 저가다라고 해서 투자하셨다라고 보면 아마 손실에서는 좀 쉽게 벗어나기는 좀 어려웠던 상반기였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하반기에도 앞서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에너지보다는 금속 섹터가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또 4월 달에 미국 해방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상호관세를 부과를 했다가 또 협상 차원에서 상호관세를 7월 초 또는 8월 초까지 또 유예를 했는데 오늘 녹화하는 날 당일날 새벽에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협상의 카드로 제시했었던 상호관세가 이거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위헌 결정을 하면서 다시 또 불확실성 속으로 좀 들어가긴 했지만요. 저희는 결국은 다시 또 더 상위 법원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또 슈프림 코트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결국 보수
성향을 가진 그런 대법관들이 더 많다라는 점에서는 뭐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하반기에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게 되면 결국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은 최악의 국면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또 안도의 국면으로 와서 위험 자산의 랠리로 좀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관세가 실제적으로 부과가 되게 되면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글로벌 교역량의 축소라고 하는 부분은 산업 생산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제조업 PMI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면요. 통상 제조업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원자재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불확실성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뭐 단기적으로는 미국 연준 역시 지금 운신의 폭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준이 결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런 관세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 또는 이 관세의 여파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확인하고 나서 연준이 다시 또 통화정책 완화를 할 건지 아니면 물가라는 것을 또 컨트롤 할 건지 결정을 할 텐데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다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뒤로 좀 미뤄지긴 하지만 최소한 2026년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 위험자산이자 대표 안전자산인 각각 구리와 금 가격 간의 상대 성과가 2022년을 고점으로 해서 지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그 점만 보시더라도 지금은 저희가 위험자산들이 상당히 좀 랠리를 펼쳐오긴 했지만 투자자들이 항상 포트폴리오에 안정성 차원에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원자재 또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을 항상 조금씩은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은 금리의 고점은 봤다. 금리는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면 금리가 서서히 내려가든 빨리 내려가든 결국 경기에 대해서 보는 뷰는 저희는 경기가 엄청나게 화랑으로 갈 거다라기보다는 서서히 둔화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종합원자재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금리가 하락할 때 유일하게 역외상관성을 보이는 귀금속 섹터, 그 중에서도 금이 하반기에도 원자재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토픽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때 저희가 보셨던 그런 시장의 흐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시장의 이슈가 달러 지수의 약세 또는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면서 저희 서학개미들도 미국 주식 사자라고 엄청나게 달러를 샀던 게 지난해까지였었는데 오히려 올해 연초 이후에는 달러 지수가 100포인트 아래로 하락을 하면서 이미 연초 대비 5에서 8%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원자재는 달러화로 거래가 되고 달러화로 표시가 되는 자산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은 달러화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대표적인 투자자들의 사실상은 뭐 생각들이죠. 그러면 저희가 달러화가 하반기에도 하락하게 된다라고 보면 원자재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저는 좀 선별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이 첫 번째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2020년 이후에 원자재 시장, 그 중에서도 원자재 지수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에너지 또는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달러가 강세이면 유가가 빠지고 달러가 약세이면 유가가 올라야 되는데 상당히 동조하는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말 자체는 미국의 셰일 혁명 이후에 미국이 더 이상은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그런 수입국은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 미국이 가장 많은 원유를 사용하긴 하지만 순수출국으로 사실상은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유가와 달러 지수의 상관계수는 또는 역외상관계수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이걸 저희가 과거 10년 그리고 5년, 3년, 1년 평균으로 해서 각 원자재 섹터들과 달러 지수와의 상관계수를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특히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 달러 지수와의 상관계수가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하반기 때 달러 지수가 약세로 간다라고 해서 원자재 전체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원유를 사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에너지는 최근에 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쉽사리 손이 가지 않는 대표적인 원자재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달러 약세를 보신다라고 보면 저희는
달러 지수와 음의 상관계수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귀금속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앞서 저희가 귀금속을 가장 토픽으로 좀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귀금속 외에 저희가 하반기에 경기 침체까지 보시지 않는다라고 보면 4월 달에 위험 자산들이 급락했던 게 단기적으로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원자재가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에너지보다는 산업금속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상반기의 시장에 대한 동향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하면서 원자재 시장을 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원자재 전체에 투자하는 거는 하반기에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원자재 지수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에너지 또는 국제 유가라든가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저희는 중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원자재에 투자하는 의견은 좀 중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상반기처럼 그래도 또 상승률을 기록할 만한 자산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저희는 토픽은 여전히 금과 은을 중심으로 한 기금속 섹터, 여기서 또 펀더멘털 대비 저가 매력이 있는 sek터는 산업금속, 그 중에서도 구리가 시장이 우려하는 매크로 우려보다는 펀더멘털이 상당히 타이트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고민을 한다라고 보면 오히려 뭐 구리를 위험 자산에서는 좀 안도성 랠리에서 저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앞서 저희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보다는 금속 섹터가 하반기에도 더 아웃퍼폼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원자재 시장의 상반기가 어떻게 흘러갔고 하반기에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이제 전망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들었을 때 가장 포인트였던 부분은 일반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면 그 달러 표시 자산인 원자재는 올라가야 되지만 현재는 그런 관계가 일단 좀 상관관계가 섹터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섹터별로 봤을 때 에너지는 조금 중립으로 내리신 영향이 있고 그리고 귀금속은 또 굉장히 좋게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크게 조금 이렇게 봤는데 지금부터 좀 디테일하게 특히 먼저 에너지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네, 에너지라고 하면 통상 저희가 가장 많이 아시는 그런 선물 시장, 원자재 선물 시장에서는 원유 선물 또는 천연가스 선물이 있을 텐데요. 저희 원유 선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선물에 대해서는 저희는 중립 의견을 좀 가지고 있고요. 하반기에 가장 키워드가 되는 단어는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요 성장세보다는 공급의 증가 부담이 하반기에 더 클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거 4년 미국의 그런 정권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였던 4년 동안은 유가가 상대적으로 배럴당 70달러 선은 상당히 단단한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을 했고 또 2022년에 저희가 러우 전쟁을 경험을 하면서 유가가 한때 1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가는 것을 좀 경험을 했었는데 계속 이게 70달러라고 하는 선보다 지금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싼 상황이냐라고 하는 관점에 접근하신다라고 보면 트럼프 1기 때 저희가 원유 시장에서 어떤 상황들이 나타났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1기 때 저희가 원유 선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했던 게 원유 선물 근월물과 원월물 간의 가격 차이가 콘탱고라고 하는 정상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트럼프 1기 때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올해부터 출범을 하고 있는 트럼프 2기 때 트럼프 에너지 정책은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하는 다시 또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인데 저희는 이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 유가를 받쳐줬었던 선물시장의 백워데이션보다는 다시 또 콘탱고의 출현을 사실상은 예고를 한다라고 봐서 콘탱고 우려 속에서 유가가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연구님 저 뭐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선물 이론 배우고 또 선물사 일하시니까 선물 이론 잘 아실 것 같은데 콘탱고와 백워데이션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콘탱고는 지금 근월물 가격보다 원월물 가격이 높은 정상시장 상태를 의미하고 백워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이제 원월물 가격이 근월물 가격보다 더 낮은 그런 상황을 이제 하는 걸로 이제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콘탱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기대 자체가
미래의 가격이 더 높아질 거다. 그래서 콘텐고일 때 사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반대로 백오데이션일 때는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미래에는 가격이 내려갈 거야 라고 하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서 미래의 가격이 내려가나? 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원자재 시장에서 콘텐고냐 백오데이션이냐를 보실 때는 백오데이션, 저희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백오데이션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이유가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혁신 정책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서 생산량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막았었고, 또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하다 보니까 유가의 하단을 받칠 정도로 석유 시장이 상당히 타이트했었다. 특히 현물 시장이 상당히 타이트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급 부족의 우려를 만들면서 유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을 했었죠. 그러면 백오데이션일 때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콘텐고일 때 저희 트럼프 행정부 내내 보셨을 때 트럼프 행정부 때 백오데이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는 유가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부분들이 나타났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지금 공급 우위가 나타나고 정상시장, 공급이 원활하게 나타나는 시장이다 보니까 유가가 지속적으로 눌려서 투자자들은 미래에는 시장이 좀 타이트해져서 또는 이 공급 우위가 좀 해소가 돼서 유가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콘텐고 시장이 형성된다라고 좀 해석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그 점에서 저희가 유가에 대해서 아직은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수급 전망상에서 올해 1분기까지는 전 세계 석유 공급과 전 세계 석유 수요 간의 격차가 수요가 더 높아서 공급이 부족해서 유가가 상대적으로 저희가 1분기 때 특히 1월, 2월 달에 유가가 한 80달러 정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3월 그리고 2분기 들어와서 유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2분기 이후에 석유 시장의 수급 전망이 공급 마이너스 수요가 공급이 더 우위일 거다라고 하는 보는 전망이고요.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는 하루 평균 100만 배럴 정도만 늘어나는데 그치는 반면에 석유 공급은 유가가 내려와서 빠르게 공급이 늘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 130만 배럴 이상 올해와 내년에 석유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보면 여전히 올해와 내년 석유 시장 수급에서는 공급 증가세가 수요 성장세를 상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공급 마이너스 수요라는 부분에서 접근했을 경우에는 결국 저희는 공급 우위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 더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정보청뿐만 아니라 오펙이라든가 IEA도 미국 에너지정보청과 공통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만큼은 석유 시장의 공급 증가폭이 수요 성장폭을 상회를 할 거다라고 보게 되면요. 최근에 석유 시장에서 아직까지 러우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미국과 이란이 핵협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이 항상 협박을 하죠. 너네 핵협상 불발되면 너네 제재 더 강화해버릴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당장은 유가가 50달러대까지 내려가면 다시 또 60달러대로 끌어올리고 하는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다시 또 러우 전쟁에 대한 전쟁의 종식을 위한 협상이 또 일어난다라든가 또는 이란과 그런 미국 간의 핵협상이 잘 전개되는 구간으로 가게 되면 시장은 결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하는 생산량을 늘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또는 오펙 플러스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또는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570만 배럴에 달하는 대규모 감산 또는 자발적 감산까지 이행을 해왔었는데, 올해 4월 달부터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이 자발적 감산을 어나인딩하는, 이 감산을 철회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하루 평균 13만 배럴 증산했지만 5월과 6월에는 각각 40만 배럴씩 증산을 했고요. 7월 생산량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 220만 배럴이라고 하는 자발적 감산을 올해 연말까지는 철회를 해 나갈 거다라고 하는 전망에 이어서 올해 연말과 내년 연말이 되게 되면요. 또 플러스 200만 배럴, 또 150만 배럴이 감산이 또 이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까지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정책 자체가 또 유가 하단을 받치기 위해서 추가적인 감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공급에 대한 오버행을 계속 좀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석유 시장에서 저희가 백오데이션이냐 컨텐고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아까 위재현 연구원님한테도 여쭤봤는데 26페이지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 저희가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는 한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유 시장의 포워드 커브가 근월물 또는 현물 가격보다 원월물 가격이 완만하게 계속 낮아지는 완만한 백오데이션을 형성해 왔다라고 보면요. 오히려 최근 한 달이라든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경우에 6개월물 이후부터 콘텐고가 출현하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 콘텐고가 출현하고 있냐라고 하면 시장은 결국은 공급 우위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그런 기대치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투자자들이 쉽게 원유 선물에서 지금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매수하고자 들어오는 가격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중동의 긴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들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50달러대로 유가가 내려가면 60달러대로 유가를 다시 또 끌어올리는 재료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드릴 베이비 드릴 역시 60달러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신규 유정을 사실상 시추하기는 어려운 유가이기 때문에 미국 생산량이 생각보다 안 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또 미국 유가가 다시 또 60달러 위로 올라가게 되면 또 미국이 엄청나게 또 생산량을 늘리겠구나라고 하는 재료들도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하반기에 어떤 재료가 나올 거냐 또 원유 선물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점에서 유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히 WTI 가격이라든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 세계 석유 공급과 전 세계 석유 수요 간의 격차라고 하는 수급에 의해서 수급 전망을 반영한 게 유가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요. 2분기 이후부터는 저희는 공급 우위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급 우위면 공급 마이너스 수요,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는 공급 다 어떡할까요? 재고로 쌓겠죠. 예, 맞습니다. 네, 재고가 쌓일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면 반대로 유가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 전망에서는 WTI 가격에 대한 전망 밴드를 하단은 50달러, 상단은 80달러로 좀 전망을 했던 바 있는데 80달러는 이미 1분기 때 저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를 고점으로 유가는 내려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심리적으로는 50달러 정도 수준 자체가 상당히 단단한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는데 항상 유가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언더슈팅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면요. 저는 원유 가격은 하반기에도 50달러 또는 언더슈팅 됐을 때는 45달러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저가 매수 하시더라도 좀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나서 저가 매수에 좀 들어가시면 원유 투자에서 좀 흔들림 없이 또는 손실 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천연가스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천연가스 시장은 올해 상반기 특히 1분기까지는 원유보다는 상당히 아웃퍼폼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4월 달에 천연가스 특히 미국의 헨리허브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한때 2달러까지 하회를 하면서 1.5달러까지 내려가는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보다 비교하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 헨리허브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3달러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달러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한때 4.5달러 이상까지 미국 헨리허브 천연가스 가격이 빵 뛰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었는데 천연가스를 투자하실 때는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원유 같은 경우에는 원유 재고의 전망치 또는 재고의 방향성과 유가의 방향성이 역외상관관계를 보이는데요. 천연가스 시장을 보실 때 천연가스 재고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가격 하락에 베팅하신다라든가 또는 천연가스 재고가 감소한다라고 해서 증가에 베팅하셨다가는 상당히 낭패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천연가스 시장은 통상적으로 계절성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천연가스 재고가 무조건적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매년 1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천연가스 재고가 무조건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천연가스는 저희는 석탄의 대체 재고, 보통 화력 발전을 할 때, 전력을 생산할 때 사용을 하는 원자재다라고 보시면요. 특히 겨울철에는
저희도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것처럼 난방용 수요가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기 때문에 생산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는 겨울철에 재고 자체가 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겨울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여름에는 무조건 내려가냐라고 보면요. 천연가스 가격을 보실 때는 재고의 방향성을 보시는 것보다는 그 재고가 5년 평균 대비 또는 전년 대비 재고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난해 4월 달에 천연가스 가격이 1달러권을 찍었을 때는 5년 평균 대비 또는 전년 대비 재고가 엄청나게 재고가 과잉 재고 또는 공급 과잉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베팅을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에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면요. 올해 연초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던 부분도 겨울철에 재고가 감소하는데 5년 평균 또는 전년 동기간보다 재고가 더 가파르게 감소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3월 달까지 급등하는 양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4월 이후부터는 다시 또 재고가 증가하는 구간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재고, 5년 평균 대비 재고를 살펴보게 되면요. 3월보다는 이 재고 부족 현상들 자체가 점점 축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분기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재고에 그런 부족한 게 다시 또 재고가 남는다 쪽으로 가게 되면 천연가스 가격은 비수기로도 들어왔는데 가격의 하방 압력이 불가피한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보면요. 천연가스 시장을 좋게 보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논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이 드릴 베이비 드릴, 그 중에서도 천연가스 정책은 미국의 천연가스를 유럽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아시아나 유럽으로 엄청나게 많이 수출할 거다라고 하는 수출 확대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특히 미국의 천연가스 시장은 저희가 선물 시장에서 보시는 헨리허브 또는 HH가 붙어 있는 선물 시장은요. 미국의 천연가스 시장은 드라이 가스입니다. 저희 가스는 기체 형태로 되어 있는데 미국이 이 기체 형태의 가스를 수출을 하는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2개밖에 없어요. 캐나다랑 멕시코밖에 없다라고 보면요. 한국으로 수출한다든가 또는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이 드라이 가스를 액체로 전환을 해서 LNG 운반선에 실어서 액체를 운반을 한 다음에 다시 또 한국에서는 이 액체를 받아서 다시 또 기체로 만들어서 가스를 사용하게 된다고 보면 미국의 이 LNG 수출이 얼마나 잘 될 거냐가 향후에 미국 천연가스 수요에 있어서 사실상 방향성을 결정하는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미국 LNG 수출이라고 하는 그런 모멘텀은 장기적으로 계속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미국 그런 에너지 시장에서는 2023년 대비 약 2배 정도 규모의 그런 에너지 수출 능력을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LNG 수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수요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난해는 천연가스 가격이 2달러 밑으로 속락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기업들이 감산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 3달러 또는 연초에 4달러권까지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 천연가스 생산 기업들은 채산성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채산성이 좋아지면 다시 또 증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가격이 올라갈 때 또 항상 위에서 막는 재료는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가격이 높아지면 미국 천연가스 생산 기업들은 더 캐파를 더 이용을 해서 생산을 더 늘리고 싶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 상승하는 국면에서 좀 하방 압력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결국 미국이 천연가스 그 중에서도 LNG 수출을 엄청나게 잘 하려면요 수요가 있어야 되죠. 유럽이라든가 아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처럼 가스가 안 나는 나라 또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수입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LNG 수입할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 헨리허브 천연가스가 너무 끝없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유럽이나 아시아의 가스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고 이 미국 LNG 수출업자들의 원가로 사실상은 인식이 되는 헨리허브 천연가스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안정적인 구간에서 형성되는 게 천연가스 시장에서는 가장 저희가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다시 미국 LNG 수출에 낙관론을 만들 수 있긴 하겠지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연초에 급등했다가 다시 또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또 미국의 henry 천연가스가 올랐다가는 오히려 원가가 너무 높아져서 미국의 LNG 수출 업자들이 마진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천연가스 가격은 3에서 4달러 구간이 가장 안정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3달러를 하회하게 되면 2달러대로 분명히 내려갈 텐데 2달러권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2달러가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기업들의 손익분기점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2달러권에서는 저가 매수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한 11월 올해 연말에 11월부터 내년도 3월에는 또 겨울철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수기를 준비하시면서 천연가스 투자하신다라고 보면 3달러권 후반으로 막 올라가는 가격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수기 때는 3달러 하회 가능성이 좀 잔존한다라고 봐서 3달러 하회했을 때 천연가스는 연말 앞두고 좀 저가 매수 전략을 쓰시면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지금 현재 가격 정도 수준으로만 보면 중립 의견을 좀 드리고 있고요. 원유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트레이딩 바이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원자재가 천연가스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좀 에너지 시장을 좀 종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섹터 그리고 그 중에서 석유와 가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더 다른 섹터, 금속 섹터와 농산물 섹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